코아이에서 이제 의료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 과정을 이제 뭐 매년 해왔었고요. 제가 보니까 2019년도부터 쭉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 전에는 제가 보니까 2019년도 전에는 의료정보학 분야로 이제 이런 교육 과정들이 있었고 2022년도까지 있다가 최근에는 약간 형태가 달라져서 올해부터는 이제 병원별로 이런 교육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21년도 이 코칭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이런 이제 영상학과 교수님과 그리고 심장내과, 순환기내과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그리고 한의사분 한 분 이제 의료진으로 참여하셨었고, 그리고 엔지니어링을 전공하는 이제 학생 몇 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제가 구체적으로 뭐 설명을 드리진 않지만, 이런 여기 이제 딱 보시면 아직 골반뼈죠. 골반뼈의 이제 엑스레이를 보고 이런 구획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이런 연구입니다. 근데 조금 차이점은 이제 CT로부터 엑스레이 영상을 얻어낼 수 있는 뭐 DRR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DRR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이 교육 과정에서 한 이론 수업이 있었고요. 그 이론 수업을 토대로 엑스레이로부터 한 단면을 프로젝션해서 엑스레이처럼 이제 DRR 이미지를 얻어내고 이런 이제 구획을 세그멘테이션해서 이 세그멘테이션 한 결과물을 토대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한데 이 연구에 참여하셨던 영상학과 근골격계 파트를 담당하셨던 교수님 계셔서 그 문제 하시고 싶은 어떤 정량화하는 수치를 측정하거나 하는 연구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마침 또 한의학 쪽에 또 계셔가지고 이런 골반뼈가 틀어진 부분에 이제 각도를 제거하는 것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영상학 쪽에서 보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했고 동시에 한의학 쪽에서도 관심 있는 이런 분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가능했었고요.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결과도 내고 그 해에 그 다음 해에 있었던 이제 RSANA 그리고 KCR 동시 개최를 했었는데 AOCR이랑 이때 초록을 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뿌듯했던 결과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뭐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 영상학과 최희동 교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올해 서울대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또 같은 방이니까 맨날 만날 때마다 이제 이 연구 저 연구 얘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2022년도에도 이 교육과정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때는 그 심장을 보는 그 당시에는 김동훈 선생님이 이제 국군 수도병원에 계셨는데 지금 중앙대로 옮기셨는데요. 이제 이런 순환기 쪽에 심장을 보는 에코카디오그램을 하시는 교수님이 지금 교수님이시고 또 이제 한의학연구원에 계시고 여기 염진영 선생님은 울산과기원에 이제 박사과정 하시지만 의사시에요. 그래서 에코그래퍼셔서 실제 의료 지식이 있으신 분 3분과 그리고 3분의 또 엔지니어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같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이삭 학생이 이제 조교로 들어왔는데 그 전해에는 이제 참여자였고 이번에 이제 조교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연구 과정 때 제가 아주 너무 재밌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연구를 이제 논문을 출판을 했고요. 그 2022년도에 했던 연구를 발전시켜서 2023년도에 논문을 내서 2025년도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이제 퍼블리케이션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해보면서 가장 필요한 과정은 이론도 있고 실습도 있지만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각들을 만나서 많은 디스커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프로젝트를 인텐시브하게 뭐 주말에도 좋으니까 이런 같이 디스커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요. 이 부분이 교육적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200몇 시간의 수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리고 AI 교육
교육이 굉장히 온라인으로 많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에도 있고 책도 많이 나와서 사실 웬만한 관심 있는 분들은 기본적인 내용들 어느 정도 아시거든요. 근데 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은 이제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 과정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선수강을 하고 최대한 오프라인 시간을 줄이면서 인텐시브하게 프로젝트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지속성 있는 융합 연구 교육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이런 연구 관련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의 의료 인공지능 양성 사업의 커리큘럼들을 보면은 대부분 의료 영상, 뭐 생체 신호, 최근에 LLM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LLM은 이제 요즘은 추세에 맞게 잘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의료 영상 같은 경우는 이런 모달리티별로 생체 신호도 굉장히 다양한 생체 신호가 있는데 이런 생체 신호의 특성에 맞는 조금 더 세부적인 교육 과정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CT다, CT도 뭐 구조 복부일 수도 있고 흉부일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세분화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CT를 다루는 어떤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모델링을 이제 교육과정을 만들면은 CT를 보시는 다양한 임상과 교수님들이 다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MRI는 뭐 브레인 MRI 좀 다룰 수 있지만 어쨌든 MRI를 다루는 어떤 특수한 어떤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기법들을 다양한 임상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막연하게 의료 영상보다는 조금 더 모달리티 중심의 이런 교육 과정을 만들면은 프랙티컬리 임상에서도 연구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기술 동향은 아까 앞선 연자분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이제는 헤드 투 헤드 트라이얼로 인간의 의사 집단하고 AI 버전별로 헤드 투 헤드 트라이얼을 하고 있어요. 실험을. 그래서 누가 더 효율적인가? 누가 더 오진율이 더 낮은가? 여러 가지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NEJM 하면은 MAI, DXO 대 현직 의사 했을 때 의사 진단의 평균이 이쪽 아래쪽에 찍히는 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AI가 이 의료계 쪽에서도 그래 학부생들은 아니야. 인턴보다는 AI가 더 실력이 좋아. 전공의 레지던트 보다도 더 실력이 좋아. 이렇게 계속해서 버전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는 펠로우 단계까지 비등비등해. 근데 해당 질병의 진료 교수님까지는 아직은 그 아래인 것 같아. 수준은 이런데 또 모르죠. 몇 달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와 있을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진단 장비를 활용한 아예 휴먼 프리한 없는 진료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치과 영역까지 발전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가 여기까지 기술이 발전이 됐다고 하면은 사실 이러한 시사점이 있겠죠. 이러한 진단 오류 비용을 감소하고 그다음 협력 체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도 이제 이러한 장점들을 최대한 이용을 해가지고 정부 사업으로 과기부, 복지부,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산업부, 교육부까지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 원에서도 복지부, 그다음 키디, 코아이 공동 추진 체계를 해서 6개 대학 융합 트랙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5년간 1000명의 양성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재 양성을 할 때 기초 교육, 그다음에 실무 교육, 그다음에 전문가 양성 이렇게 해서 팀 기반 프로젝트 그리고 실제로 해보는 실습형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다음 모델링, 임상 산업화, 순환형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무교육 사업은 이번에는 올해는 도입 기반 개인 직무 역량 강화, 병원별 역량 강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개요는 나누어 드린 책자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부 과제에서 직무 역량 모델링을 하는데요. 핵심 역량 프레임은 이런 것을 챙기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챙길 때 기초 역량을 이제 분석을 해서 내용들은 이런 것을 가져다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직군별도 또 있잖아요. 아직 직군별 확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군별로도 이렇게 매트리스를 짜서 아까 필요한 역량 그리고 직군별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군별 역량 매핑을 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교재에 나온 듯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같은 직군, 같은 역량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레벨이 있습니다. 같은 직군이라고 할지라도 레벨이 있기 때문에 이 레벨 플로우는 좀 병원의 상태 또는 지역의 상태에 따라서 조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모듈은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교육 방식은 사실 지방까지 하려면 블렌디드 혼합형으로 좀 사전 학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코어 실습 등은 만나서 대면으로 이렇게 혼합형으로 진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팀 기반 문제 해결, 그 다음에 POC까지. 국내에 표준 역량이란 걸 조금 만들어서 선진 사례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민간 공공 협력 체계, 이게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이렇게가 될 수도 있고, 산학연 병 같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과 중소병원 네, 격차가 상당히 있는데 이게 교육 접근성 확보 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따가 같이 토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방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는 없는데요. 그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서비스 불균형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의료질 자체가 심각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격차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전문의 수가 이제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의 수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지방에도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점이 많습니다. 이제 바이탈을 다루는 생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약간 좀 느낌이 다릅니다. 만약에 이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에서 인력을 늘린다 그러면 동시에 이 바이탈을 좀 덜 다루는 과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그리고 아니면 전공의들 이제 어떤 어플라이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몰립니다. 결국엔 더 의료진들이 늘어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생체 바이탈을 다루는 그 과에 있는 수도권에서는 더 심화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의료 인공지능 AI 교육을 많이 지금 확산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학교 차원에서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사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인력이나 인프라 한계가 문제가 되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방에 있는 이 대학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AI 교육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AI에 대한 내용은 원래 있던 AI 지식과는 조금 다 다릅니다. 도메인 스페시픽한, 그리고 도메인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뭔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걸 받는 이제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건 물론 의료와 공학을 다 접목을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실제 쓸 수 있는 사람은 의료진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리드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방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컨디션도 좀 안 되기는 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코아에서 하는 그 이외에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수도권 쪽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왜 수도권, 지방은 왜 이제 트라이를 안 하냐? 이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AI에 대한 일단 전문가가 많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 이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트라이를 하라고 해도 실제 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나 이런 분들이 없고, 그리고를 거기까지 끌고 가는 동력조차 없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이 많은 편차들이 심각한 상황이고 인프라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의료 인공지능을 확산을 시키고 정말 모든 그 전 국민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고 하고 싶다 하면은 지방대학에서도 뭔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고 이거를 사업으로 통해서 좀 육성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전북특별자치도를 예를 들었는데요. 이 지방에 있는 대부분이 다 이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영아 사망률이나 모성 사망률이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 좀 더 높은 상황이고 의료 불균형으로 자체 충족률이 되게 편차도 심하고요. 또한 신생아 세부 전문의나 아니면은 이제 바이탈한 이제 세부 전문의들이 거의 이제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계속 이제 전원을 보내는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건 거의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각 현안에 대한 문제를 파악을 하고 이제 제시를 하는 그런 의료인들의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언을 한 게 취약적으로 생각이 될 만한 곳들의 장기적인 유인책, 의료진들을 조금 더 장기적인 유인책을 마련을 해야 하고 두 번째로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원격협진 수가를 현실화시키는 것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결국 이런 기술들이 뭐가 돼야 되냐? 이 의료 취약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나 그런 환자들이 있으면 바로 그 접근성을 좀 더 활용을 하고 좀 더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정책적으로 하지 못했던 그런 거를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연구적으로 좀 더 채워나가는 그런 것에 의미를 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기도의 효과로는 의료 격차가 해소가 되고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가 그래도 갖출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가 있고요. 기술적인 효과도 이게 쉬운 기술 개발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왜 잘 안 되냐?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생아 했을 때 개발했을 때 누가 몇 명이나 쓸 거냐라고 먼저 논리로 대부분 이제 다가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기원천 기술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이제 의미 있는 저는 연구 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